조각들을 모아 날카로운 질문 깊은 시선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을 담아냅니다. 뉴스 베이커리 따뜻한 시선 정확한 진실 뉴스 베이커리 오늘을 굽는 신선한 이야기 뉴스 베이커리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5일 아침 뉴스 베이커리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아침에 무더위를 뚫고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더운데요. 네, 활기차게 열어드려야 되는데 좀 피곤해 보이나요? 활기찬 목감피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감피 네, 안녕하세요. 이석 PD입니다. 너무 덥죠? 너무 더워요. 저 약간 더위 먹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아침부터 해롱해롱 너무 더워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또 막상 방송 시작하니까 갑자기 스위치가 켜진 것처럼 또 또랑또랑해지는데요. 아, 그래요? 네. 다행입니다. 우리 목감피라도 정신을 차리고 있었어. 전 약간 해롱해롱. 아침 대신 더위 먹고 온 네, 목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 식전방 들어갑니다. 네. 내기는 드러기 매일 요리 기다리다 현기 좀 나요 식전빵 따끈하게 드세요. 여러분 계신 곳도 되게 덥죠. 그래도 우리가 또 힘을 내보시죠. 자, 식전방 첫 번째 소식은요. 대법원 얘긴데요. 대법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했는데 많이 못 채운 것 같네요. 네. 네. 5년간 총 136억 원. 이 야, 세금이 예. 어마어마하게. 네. 부담금이 이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예요? 네. 아니 뭐 사실 요즘에 대법원 말이 많잖아요. 네. 대법관도 빨리 뭐 뽑아야 되는데 뭐 계속 못 뽑고 있어서 말도 많은데 뭐 보니까 이제 대법원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장애인을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돼요. 법정 의무 고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근 5년 동안 고용을 못 해가지고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전혀 안 들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들리시나요? 지금도 여러분들 신경 안 맞나요? 잘 들리는데?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지금 얘기가 좀 있는데 들리시면 말씀해 주시고 들리나요? 잘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저 댓글에 한 번만 남겨주시겠어요? 목소리 네, 안 지금 댓글 들리나요? 보고 있는데 네. 아까 KT2016님이 싱크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아까 전 상황이었던 것 같고 지금은 뭐 괜찮지 않을까요? 들린다고 신기루님이 또 하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법원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서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5년간 납부한 고용 부담금이 총 136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은 그 보통 어느 이제 특히 이제 기관들은요 장애인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될 고용률이 있어요.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대법원이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5년간 고용 부담금을 낸 금액을 총 합쳐봤더니 총 136억 원에 달하는 거예요. 네. 엄청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지속적으로 이제 고용률 미달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법원이 이제 상향된 장애인 공무원 의무 고용률을 한 번도 못 채웠어요. 그래서 실제 고용률이 60%에서 70% 정도에 이제 머물러 있고요. 일단 부담금이 매년 늘어가니까 2년 연속 30억 원대를 납부를 한 겁니다. 공무원 외에 또 비공무원 부분에서도요 같은 기간에 총 16억 원 부담금을 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 노조가 가만히 있진 않을 것 같은데 법원 노조가 꽤 세요. 그렇죠. 그래서 매번 뭐 법원 노조가 사실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25년 11월 14일에요. 법원 노조가 뭘 했냐면 그 보통 이제 다면 평가 설문이라고 해서요. 어떤 이제 그 공직자들에 대한 평가를 또 해요. 근데 그 5급 이하 법원 직원들이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응답자의 한 78%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 이제 26년 3월 3일에요. 민들레 시민언론 민들레에서 난 내용인데요. 법원 노조가 또 이런 성명을 발표했어요. 뭐냐면 대법원 무능 개탄, 조희대 사퇴하라고. 네. 네. 뭐 제대로 하는 일이 없었네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이렇게 그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는 것들 네. 이런 거 사실 행정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음. 네. 보면 그 고용하라는 측면이 뭐 대법원이니까 법률 관련된 어떤 이제 행정가들 내지는 이제 법률가들만 모집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일반 사무를 볼 사람들도 장애인을 뽑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용률도 올려야 되는데 사실은 제대로 안 한 거죠. 뭐 그렇게 올릴 수 있는데 부분에도 좀 안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이런 부분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네. 그러니까 의무 고용 대상에 물론 이제 법관도 포함될 테니까 네. 현실적으로 그 장애인들의 어떤 로스쿨 합격률이라든지 네. 뭐 시험 합격률 이런 게 낮고 네. 인력풀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법관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도 네 법원에서 일하시는 사무직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직도 있죠. 뭐 속기사도 있고요. 뭐 어쨌든 그런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분야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채용을 올리면 되잖아요. 되게 네. 의지의 문제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법원이 먼저 좀 그 모범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 짚어봤고요. 네. 네, 요거는 한경 비즈니스 기사 가져오셨습니다. 이 네. 대통령 투기 보호하는 양도세, 노동소득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 대통령이 꼬집었습니다. 아,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파트나 이런 뭐 부동산 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거는 엄청나게 이제 소득을 올리는데 비해서 세금을 거의 안 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유리지갑이라고 또 직장인들 지갑 유리지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세금을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가 가산되고 있고 네.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네. 100억 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 억밖에 안 된다. 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공감 가는 얘기잖아요. 저희가 또 부동산 보도하면서 계속 했던 얘기잖아요. 뭐 장기 거주에 또 부부가 공동 명의를 소유하면 진짜 뭐 세금을 1,000만 원 정도에 낸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 깎여요. 그런 차원으로 어떻게 내려가기 때문에 조세 형평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게 뭐 일단은 초고가 아파트 뭐 70억 원쯤 해당되는 초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도소득세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매겨서 뭐 쉽게 얘기하면 거의 2배 이상 세금이 이제 올라가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또 아쉽다고 나오는 소리가 그런 거예요. 다주택자 있잖아요. 다주택자 양도세는 좀 약간 한시적으로 완화를 했어요. 네, 그 얘기는 이따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짚어볼 예정입니다. 아, 네네. 네, 우리 이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 짚어보고요. 네. 네, 자 새벽 배송 노동 시간 제한법이 추진 중입니다. 네네. 근데 새벽 배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계속 좀 옥신각신했잖아요. 네. 네, 이건 뭐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좀 같아요. 네네. 네.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노동자들이 과로사 하고요. 그쵸. 뭐 그런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근로적으로도 굉장히 너무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새벽 시간 배송 시간을 이제 노동 시간을 제한을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사실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예전에도 이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번번이 실패를 했었다가 이번에 민주당에서 또 법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 보면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을지로라가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을지로위원회가 특정 지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을들이 가야 할 길이라는 뜻을 담아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런 이제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라는 이제 부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 특히 어떤 모임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정식으로 만들어 놓은 부서예요. 근데 이쪽에서 새벽 배송 노동 시간 제한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노동자들의 이제 건강도 중요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뭐 택배 노조 등 노동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쿠팡 위탁 배송 기사님들이 새벽 배송을 하면서 이제 생기는 문제점으로 뭘 짚었냐면 소득 감소.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잡 강요 이런 우려가 있어서 강하게 또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쿠팡 파트너스 연합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이 이제 오히려 쿠팡 쪽의 기사님들은 93%가 또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슬픈 현실인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참 보면은 이렇게 사실은 이제 돈을 벌으려고 또 택배를 선택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떤 나의 생계나 생명과 나의 네. 건강을 저당 잡혀가면서 맞아요. 깎아먹어가면서 4살 깎아먹기 하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동자들의 현실인 거죠. 네네. 그래서 좀 보면 또 이제 다른 어떤 형평성 문제도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 부분들이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과로사 위험도 막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의 어떤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로 또 추진하는 게 뭐냐면 고용보험료 있잖아요. 그리고 산재보험료를요. 쿠팡이나 이제 뭐 이런 어떤 택배 사업자들 있죠. 회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뭐 취지는 좋잖아요. 뭐 이걸 회사가 적극적으로 더 이제 보험료를 부담을 하게 하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건데 이게 또 형평성 논란이 또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배달 라이더나 아니면 대리운전 기사님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 또 보험 설계사 같은 다른 어떤 플랫폼이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요 여전히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을 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산업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사회보험료 전액을 다 이렇게 내게 한다라는 건 이제 뭐 쿠팡 같은 이제 어떤 회사한테 내게 한다라는 건 독박 부담 의무를 지우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뭐 그런 경영계가 또 근데 이게 약간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자들의 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그게 형평성 논리라는 건 경영자들의 주장인 건데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제도를 넓혀가고 확산시켜 가야 되는 건데 경영자들의 논리는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해주지 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네. 심지어 이거는 사실은 다른 플랫폼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 해야 될 얘기를 경영진에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런 웃긴 제도를 거예요. 시행함으로써 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배달 라이더라든지 대리운전 기사 이런 분들도 점차적으로 네.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가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게 경영계에서 이제 해주기 싫은 이제 논리를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주간 경향에서 단독 기사가 나오는데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인 것 같아요. 네. 네. 예, 국민의힘 정의용 국회의원이기도 하고요. 또 사무총장이 포함해서 주요 당직자들이 이제 용도가 제한된 국고 보조금인 여성정치발전기금을 사용해서 네. 미국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었고요. 어디로 다녀온 거예요? 미국이요, 미국. 미국에? 네. 미국 어디? 뭐 워싱턴 DC 뭐 이런 데 네. 방문한 거죠. 7월 12일부터 5박 7일간 워싱턴 DC를 갔어요. 네. 근데 이제 정당 보조금을 나라에서 지급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 중에서 여성 정책 개발 및 정치인 발굴 등에만 10% 이상을 써야 되는 여성 정치 발전 기금에서 충당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일단은 간 사람들이 어떤 특정인들만 갔어요. 국민의힘 국장, 실장 등만 대동해서 출장을 하려고 했다가 근데 가서 뭘 하고 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사실 이것도 뭐 모집 공고 내 가지고 뒤늦게 해외연수 모집 공고를 내는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오픈해서 해야 되는데 특정 사람들만 가려고 했던 것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극우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영킴 이런 네. 사람들 만났단 말이에요. 아이고. 근데 사실 이 여성 정치 발전 기금이라는 게 여성들의 어떤 정치적인 뭐 신장 내지는 그런 목적으로 이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정책을 또 개발하는 데 목적이 돼야 되는데
영킴 극우 정치인을 만나서 어떤 정책을 논의를 한 걸까요? 논의를 했으면 안 될 사람과 네. 뭐 그러니까 정치인들 이렇게 만났다고 해서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뭐 외유성 논란이 출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봐서는 또 기사가 그렇게 났잖아요. 네.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정치자금법상 보조금 용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어떻게 되죠? 의원직 상실. 네, 그런 위험이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아유, 참, 이분들 간도 커요. 그러니까 이런 거.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장애인분들이 다시 지하철에 올라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네네. 음, 이 부분 보면 이제 저도 지인들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뭐 지하철이 이제 계속 지금 중단되고 있다라는 거의 뭐 걸. 전쟁 났다는 수준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네. 심지어 그게 이제 저희 방송 중에 전 또 문자가 와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나중에 확인해봤더니 이거더라고요. 전장현 시위였어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출근 투쟁하고 있는 건데 출근길에 뭐 여러분 다 아시죠?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 이분들이 시위하는 방식이 지하철에 순차적으로 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들이 탑승했을 때 시간이 안 걸리도록 하게끔 사회적인 이제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무려 이날 이런 시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차량이요 11차례나 승강장을 그대로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50분 동안 열차가 무정차로 막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출근 대란이니 뭐니 이제 문제가 났던 건데 사실 언론 이제 어떤 보도를 좀 살펴봤는데 제가 아쉬웠던 점이 그거거든요. 뭐냐면 이런 시위가 있어서 출근 대란이 났다 이런 데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분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는요. 사실 이제 어떤 장애인의 인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어쨌든 국가니까 해야 될 일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분들은요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배울 권리도 있고 일하면서 사회에 참여할 권리도 있고 같은 동네에 살아갈 권리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된 측면이 있는 거고요. 보면은 사실 그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특별교통수단. 네. 휠체어가 리프트가 장착된 이제 장애인 콜택시를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들이 이용하기 되게 어려워요. 네. 도심지에서는 그나마 이용하는데 시골에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력 부분들을 국가가 좀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장애인이니까 결국은 어디서 배우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도 만들어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권들에 해당하는 건데 맞아요. 예전에 저희가 네. 그 용산역에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문제 한번 따라가면서 취재한 적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와, 정말 속 터지더라고요, 진짜. 사실 근데요. 그 넓은 용산역의 세상에. 맞아요. 그리고 또 직접 설명해 주시니까 저는 더 이해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분이 나오셔가지고 직접 어떤 이제 현장성들의 얘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지금 얘기하려는 게 또 이거예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고 해서요. 보통 공공근로 하면은 그냥 길거리에 뭐 생각나죠? 휴지 줍고 뭐 정비하고 이런 것만 생각나잖아요. 이분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고 해서요. 이런 조사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장애인들이 직접.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수를 달라 이거죠. 이게 전문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런 부분도 해달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동네에 같이 살 수 있도록 탈시설을 좀 만들어 달라. 네. 뭐 그런 겁니다. 이제 뭐 보면 활동 지원사도 지원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네에 살 수 있게끔 이제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이제 설비를 해달라 뭐 이런 건데 사실 이거는 사실 국가가 해야 될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뭐 어마어마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어떤 기본권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요구하는 건데 이게 꽤 힘드네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네.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근데 장애인 정책들 나오는 거 보면 되게 수박 겉핥기식의 어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막 이렇게 뭔가를 들여다보고 만든 것 같지 않은 것들만 이렇게 줄줄이 나오고 네. 그렇거든요. 하다못해 정말 우리가 그 선거권조차도 장애인분들이 얻기 힘든 맞아요. 그런 현장들도 봤잖아요. 물론 네. 이제 뭐 그
직접 가지 않아도 거소자 투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1층에 뭐 이렇게 마련해 놨어요. 뭐 이런 것도 뭐 그래서 대리로 이제 투표 용지를 가지고 함까지 가져다 주는 서비스 뭐 이런 것들 한다고 하지만 장애인들 입장에서도는 내가 내 손으로 직접 투표함까지 내가 볼 사람을 진짜 직접 투표함에 이렇게 넣는 것까지 하고 싶은 게 좀 당연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예. 것들이 되려면 이제 평소에 장애인 시설을 잘 갖춰 놨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네. 너무나도 이제 턱없이 부족한 거죠.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좀 그렇게 같이 오히려 같은 동네에 살 권리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슬픈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돼야 되는 건데 좀 국가에서도 신경 써서 좀 이렇게 좀 보살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장동혁이 또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냥 이분은요. 너무 웃겨요. 네. 장동혁이 이 대통령 무주택자가 되더니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죄를 매겼다. 네. 라고 하면서 대통령과 어떤 대화도 필요 없다. 만나자 해도 안 만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네. 제가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네. 궁금해서 댓글을 좀 살펴봤거든요. 네. 제가 낸 반응과 똑같은 반응을 아, 있어요. 어떤 반응인가요? 만나자 해도 안 만나. 네. 안 만날게요. 아, 댓글 네, 또 그래서 지금 이 이렇게, 사람 개그맨임 완전 웃겨 크크크. 그래서 이게 개그맨 밥줄 끊는 네. 당대표다. 네. 근데 이 정도면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다. 최고인데요. 민주당의 전략자상 장동혁. 네. 이런 네. 아, 네. 예, 이렇게 웃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저기 직업을 이렇게 남의 직업을 밥그릇을 위험하게 만들어요. 개그맨들 네? 어떻게 하라고요? 네. 너무 덥잖아요. 네네. 자, 여러분 이거 무슨 광경인 것 같아요? 아니 어디에 이렇게 단체로 막 누워 있는데요. 뭐 이게 근데 사실 어떤 저기 시설 노숙자를 혹시 이렇게 해놨나? 노숙인들. 그거요. 집단 노숙인들 이거 죄송한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어떤 시설에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네, 좀 부분이 있는데요. 당황스러우셨죠? 네. 처음 이게 뭔가 했는데 너무 덥다 보니까 아이고. 이게 지금 네. 피서지를 찾아서 온 우리 시민분들. 여기가 그럼 인천공항인 거예요? 인천공항에 네. 이렇게 네. 피서하러들 가신대요. 네. 뭐 제2 여객터미널 벤치에서 장기판 펼쳐놓고 둘러앉아서 네. 있거나 또 목재마루에 이제 자리 깔고 눕는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네. 이제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 뭐 쉼터 같은 것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곳들이 문제는 사실 숫자가 적죠. 네. 숫자도 적지만 또 이용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보통은 저녁 한 7시, 8시 네. 오래 해봐야 네. 닫을 거고 공휴일에는 더 짧게 열 거고 문을. 네네. 네. 근데 공항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에어컨 빵빵하게 네, 이만한 피서지가 없다. 네. 그래서 많이들 가신다고 하는데요. 이거 보니까 나도 가야 되나 싶었어요. 근데 만약에 공항 갔다가 집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시원하다 이러면서 들어도 가면 입 돌아가려나? 깨워주시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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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풍년초님이 탑골 공항 되나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네. 탑골 공항 참. 네. 공항으로 네. 저도 피서를 가고 싶습니다. 네. 너무 더워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네. 여름아 날 살려라. 네. 여름아 날 살려서 듣고 올게요. 여름아 날 살려다오 치고 들어오는 무더운 바람 아니 바람이 없네 푹푹 찌는 아스팔트 계란 깨면 후라이 될라 끈적끈적 땀 냄새 아이고 더워라 여름아 날 살려다오 치고 들어오는 무더운 바람 아니 바람이 그리워 이런 날은 얼음 찬 냉수 시원한 수박 냉채 필요해 오오오 아무리 더워도 경제 살고 나도 살면 더위도 물러가겠네 여름
아침 샘 자극볼론 시작 오늘의 가장 기쁜 이야기 속으로 메인 브레드 띵 네. 우리 걱정 말아요 그대님께서 작사 작곡 천재분들만 계시다 뉴탐사는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뭐 저희에게 작사를 이제 가사 넘겨주시는 저희 이제 에스텔라님, 에스텔라님부터 시작해서 한반도님도 그렇고 엄청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곡을 이제 가사를 막 적어서 이게 보통 이제 에스텔라님과 한반도님은 막 댓글 같은데 이렇게 막 달아놓으시거든요. 저기 머페어버치 댓글에 네. 또 달아오셔서 저희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또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저희가 또 댓글이 몇 개 안 달려가지고 금방 찾아 눈에 띕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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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주시면 저희가 수노 이용해가지고 예쁘게 곡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나름 그래도 곡도 이거를 좀 어울리는 곡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여러 번 돌리잖아요. 막 맞아요. 이런 풍으로 막 돌려보고. 돌려봤다가 또 저런 풍으로 돌려봤다가 오늘은 또 뽕기가 들어가서 빼야겠다 이러면서 또 돌리기도 하고 그렇죠. 네. 어제 그 곡의 비하인드를 좀 말씀드리자면 원래 김성수 평론가 우리 응원곡 하나 만들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와 어떤 풍을 넣어도 얘가 순호가 말을 안 듣고 계속 뽕짝으로 뽕짝으로 트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놀랬어요. 순호가 왜 이러지? 막. 그러니까 얘도 더위를 먹었나? 막 이랬는데 네. 결국은 그래도 김성수 평론가님이 또 마음에 드는 곡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또 친히 또 이렇게 곡 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메인 네. 브레드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이슈는 창작자도 노동자다라는 건데 이제 작가 노조 출범에 대한 얘기네요. 네네. 네. 사실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잖아요. 예. 프리랜서는 이제 저요? 네. 사업자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금도 3.3%를 뗀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니까 노동자는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노동자로서 이제 반복적으로 일을 하면 사실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 사업자 취급을 당하면서 이제 불평등한 그냥 사회적 상황들이 약자죠. 많았어요. 맞아요. 네. 사회적 약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작가들이요. 네. 무려 이제 며칠이죠? 거의 140일간 네. 투쟁을 한 거예요. 음. 작가 노조를 일단 만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합법화 인정해달라고 계속 이제 투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작가 노조는 참 어떤 집단이냐면 시나 소설, 웹툰, 일러스트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모인 노조예요. 작가 그렇죠. 노조고요. 원래 이제 방송 작가 노조는 2017년에 설립이 됐어요 이미. 네네네. 네, 그때 사실 그 설립 주도한 게 제 친구예요. 잘 알고 그때 어떻게 많이 고생했는지도 네. 잘 알고 있는데 그에 이어서 지금 시나 소설, 웹툰, 일러스트 이런 분야의 그 작가분들의 노조는 이 방송 작가 노조가 설립된 게 2017년인데 그로부터 벌써 몇 년입니까? 거의 맞아요. 10년이 다 돼서 10년이 다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증까지 받았네요. 받았어요. 얼마나 네. 기쁠까. 그러게 우리도 이거 말입니다. 받을 때 되게 좋았는데. 네. 음. 올 초에요. 어쨌든 스스로 이제 뜻을 모아가지고 노조를 결성을 하고 출범을 했는데, 사실 이분들도 일정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웹툰이나 일러스트 등 보면 어때요? 정기적으로 계속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정하게 플랫폼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계속 작품을 내는 시기니까 계속 이제 반복성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일단은 일정한 프로세스에 소속돼서 계속 루틴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요소들이 노동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분들이 계속 인정을 못 받고 있다가 이 넉 달 정도 싸우고 있다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요. 카카오톡하고 이메일 있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사측하고요. 구체적인 작업 지시도 오가고 수정 요구 내역도 이렇게 오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창작자라고 한다면은 내 맘대로 내야 되는데 계속 그렇죠. 지시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증거 내역을 이제 계속 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결국 증거로 채택돼 가지고요.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있는 노동자로 공인받게 된 거예요. 네. 네. 근데 참 이제 재밌는 게 이게 상징적인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작가 노조가 인정을 받았다는 건 어쨌든 굉장히 큰
놀라운 성과죠. 네. 이거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노조가 스스로 이제 어떤 이제 국가로부터 합법성이 인정받고 단체 교섭의 주체로 서게 되는 과정인 이런 노동자성을 쟁취하는 사례가 그 최근 산업 전반에 급격하게 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후에 또 일단 어떤 사례들이 살펴볼 건데 일단 이 노동자성을 인정받는다는 게 진짜 어떤 의미인지 좀 찾아봤는데요. 네. 보통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직 근로계약서 대신에 프리랜서 위탁 도급 계약을 맺고 3.3%의 사업소득을 내는 이들이 사실 또 지금 많아지고 있잖아요. 정규직 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들이 더 많은데 네. 서류상으로 보면 어쨌든 이분들은 그냥 사장님들이에요. 그런데 법원이나 노동관청이 말하는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요. 계약서에 적힌 어떤 명칭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넘어서 진짜 법적으로요. 계약서보다 위인 게 법이잖아요. 실제 일하는 모습, 그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법의 보호를 받는 진짜 직원인 거를 국가가 선언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누가 업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종속성일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톡이나 큐시트 뭐 이런 걸로 시시콜콜하게 업무 지시를 받고 또 회의도 참석하고 뭐 그런 상황이면 조직의 톱니바퀴처럼 일한 거잖아요. 그러면 노동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을 때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저기 슬라이드 좀 보면요. 방어막에 이제 일단 두 갈래라고 제가 제목을 지어봤는데 근로기준법하고 노동조합법에서 모두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이 권리 회복을 하든지 집단으로서 교섭권을 획득하든지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근로기준법상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게 개인의 권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효과가 어떤 거냐면 노조 가입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니면 개인도 구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노조도요 2명 이상 있어야지만 노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혼자 계약했는데 뭐 반복성 있게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시도 받고요. 구제받을 수 없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개인도 이렇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거고요. 이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된다면 프리랜서 신분이라도 받지 못했던 어떤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연장 근로수당들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종료가 되게 되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선 4대 보험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법상의 그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 집단 교섭권이 생겨요.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표준계약서 같은 걸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에 어떤 표준이 생긴다는 거고, 예를 들면은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 사측과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작가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저 회사 다 약관이 다르고 계약서가 다르면 문제일 텐데 이제는 노조가 있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가지고 계약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단가 협상이라든지 처우 개선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함께 협상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건데요. 이제 네. 사실 이럴 때 가장 또 어려움이 있는 게 이 노조 내에서 또 갈등들이 많이 생기긴 합니다. 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잘 없으면서 오히려 또 노조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얘기는 또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집단으로 모여서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되는 거니까 어쨌든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한 그런 사례들을 좀 찾아봤어요. 네. 근데 아까 작가노조 같은 경우에도 합법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굉장히 상징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이제 노조는 결성했는데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작가노조가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면서 이제 이런 사례들도 다 이제 인정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사례를 찾아봤는데 배달라이더 있죠? 네. 배달라이더 같은 경우에도 노조는 이미 예전에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노동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들도 보면 본인들이 사업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배달 단가를 본인들이 협상할 권한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리고 플랫폼 회사의 AI 알고리즘이나 관제 시스템에 따라서 이건 뭐예요? 지시를 받는 거잖아요. 동선이나 시간, 배차를 철저히 통제받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개인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디어 방송 외주 근력이 있는데요. 이분들도 개인 사업자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 일정한 프로덕션 일정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기획안, 큐시트 내지는 오히려 그 네. 방송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노동자가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거의 노예 수준의 노동자가 맞습니다. 네. 어쨌든 연출자 책임자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정규직하고 다를 바가 없는 종속된 노동자인 겁니다. 네. 회의도 참석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학원 강사도 그래요. 비율제 성과급을 받는 강사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많이 학생들 많이 유치해서 돈을 많이 받는 그런 강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성과급 강사를 하더라도요. 학원장이 배정한 시간표에 따라서 출퇴근하고 지정된 교재를 또 강의를 하면요. 거기다가 원생 관리도 또 하잖아요. 강사님들이.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돼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이제 판례가 굳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 부분도 재밌어요. 병원에 파견된 직업 소개업체 소속 간병인, 상조회사 직원, 장례 지도사들 분들도요. 그분들은 저기 해당되는 거 아니었어요 원래부터가? 네. 근데 이게 아니, 또 개별 제외됐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분들도 개별 계약을 이렇게 해서 뭐 프리랜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환자하고 1대1로 계약한 것처럼 위장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네. 요구르트 아줌마 이런 분들은 요구르트 해당될 아줌마들은 것 같기도 하네요. 프리랜서인가요? 그건 그분들도 개인 사업자인 걸로 알고 그래요? 근데 일정한 시간에 배치받아서 일하면 이분들도 노동자성 인정해줘야죠. 어쨌든 이렇게 인력 업체가 그 간병인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3교대 하잖아요. 그리고 업무 매뉴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법원 판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노동청도 작가 노조를 인정해 준 것처럼 어쨌든 이러한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산업계 전반에 네. 어쨌든 큰 변화가 있는 거고 어떤 화두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네요. 네. 뭐 이게 노동자성을 인정받아도 이게 사용자와 실제로 어떤 그 교섭을 할 때 진짜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뭐 곳곳에서 그래도 같이 상생하는 분위기들이 많이 네. 생겨나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가져봅니다. 네. 자, 다음 이슈 볼게요. 이거는 정말 우리 이두석 PD가 야심차게 준비한 거예요. 저 오늘 여러분들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 오늘 펜타포트 티를 입고 오셨어요? 펜타포트 티 입고 왔습니다. 오늘 검은색 펜타포트 반팔 티 입고 왔는데요. 저 펜타포트 노래라도 한 소절 부르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펜타포트 작사도 좀 하고 싶었는데요. 네, 사실 어제 이제 기사 작성이 너무 늦게 끝나는 바람에 제가 체력 이슈로 네. 작사는 못했는데 사실 이제 펜타포드 하면 여러분들 아시나요? 펜타포드는요 락 페스티벌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떤 시대적 저항, 락의 어떤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펜타포드고요. 아까 초반에 식전방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엄청 덥잖아요. 네. 공항에 들어올 정도로 더운데 펜타포드는 사실 야외에서 진행되거든요. 대략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3박 4일인가요? 그 여름마다 이제 뭐 여름마다 하는 그 락 뜨거운 페스티벌 40도가 거죠. 넘는 음. 그 한낮에도 저도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 수건 뒤집어 쓰고 접신합니다. 덥다. 접신 그 대낮에 젊다. 점프 뛰면서 네. 몇 사실 살에 가신 거예요? 그때가 아니, 나이 얘기하지 말고 3년 전이었고요. 그때가 40대의 마지막이었죠. 아. 네. 나이를 왜 얘기해? 네, 어쨌든 네. 그렇게 이제 젊다. 락 정신으로 무장하고 이제 저도 취재를 뭐 하고 기사도 쓰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좀 살펴볼게요. 예. 왜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이라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논란이라기보다는 논란을 받고 있나? 검열을 받고 있는 수준이 된 겁니다. 검열. 네. 정말 화나는 거죠. 문화 검열을 받고 있는 그런 건데. 이게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그러게 있어요, 말입니다. 지금? 볼게요. 락페라고 부를게요. 이제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죠. 락 페스티벌은 락페라고 줄여 부릅니다. 막페? 락페. 아니에요. 락페예요. 막페? 네. 펜타포드 락페? 예. 예. 헤드라이너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일단 일장인 거죠. 일장으로 딱 나오는 밴드는 대단한 밴드예요. 오. 네. 근데 영국에 밴드가 매시브 어택이라는 밴드가 있었는데요. 이 밴드가 거장 밴드예요. 그리고 네. 나름 어떤 사회적 저항을 부르짖는. 네. 그리고 이 밴드가 어디 싱가포르였나요? 어디 가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펼쳤어요. 오, 멋지다. 그렇죠. 그리고 입국 거절 당합니다.
아니 뭐야? 아 근데 사실 그거는 근데 되게 좀 상징적이고. 네. 네. 네, 그 락페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었다고요. 입국 거절하는 건 그 나라의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 나라가 너무 후진 거네. 우리가 길거리에서 팔레스타인 국기 들고 예를 들면 시위를 했어요. 우리 잡혀가나요? 그니까. 안 잡혀가잖아요. 네. 어떤 표현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내가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시위를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건가요? 인인 시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락 페스티벌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나름의 어떤 저항 정신을 저항 정신을 나타내는 나타내는 겁니다. 네. 이날 매시브 어택이요. 굉장한 공연을 했어요. 그 이날 공연을 하면서 그 서태지의 시대유감을 아, 불렀는데 네. 시대유감 이따 얘기도 또 할 텐데요. 굉장히 상징성 있는 곡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배경으로 사용한 영상에서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어떤 장면들도 네,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멋진데요? 네, 가고 싶다. 그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연대 뭐 반전 메시지도 보여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예전에 그 시위하는 현장들 있죠. 네. 시위 현장들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네. 그다음에 푸틴,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뭐 도널드 트럼프는 현 까지. 대통령이죠. 네네. 네. 현 대통령, 예,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면서 어떤 이제 저항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주로 이제 부패한 권력, 네. 약자들과의 연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여주는 무대군요. 네, 그런 무대였고요. 문화를 통해서. 네. 그래서 제가 하이라이트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이 영상 잠깐 1분 정도 되는데 좀 보고 와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와우. 와우. 락앤롤 포에버. 네. 저항에 불을 붙일 새로운 음악은 어딨나. 낡고 부패한 권력에 대항해서 뭐 이런 멘트들을 보여주면서 하고 있죠. 사실 이런 공연 자체는요. 이게 정치적 이슈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광주 민주화 운동은요. 그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죠. 네. 그리고 저항하는 모습들도 그렇고요. 트럼프의 어떤 행보라든지 푸틴의 행보도 그들의 역사인 거죠. 우리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 거기서부터 어떤 저항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이런 연대 반전 메시지 내지는 어떤 사회의 부조리에 저항하는 이런 공연을 했고 실제로 매시브 어택이 영국 밴드잖아요. 네. 근데 신기했던 게 시대유감을 우리나라 말로 불렀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하고 사람들이 또 떼창을 하거든요. 근데 네. 편집본에서는 제가 또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없애긴 했는데 공연 자체는 엄청나게 예, 굉장한 그레이트한 공연이었어요. 근데 또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보면 이범석 이분이 이 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사람이 인천시 의원이에요. 그런데 SNS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행사 주관이 인천관광공사네요. 인천시의회 문보기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 내용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해 주려고? 아니요. 칭찬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다 올리진 않았는데 이거 이후에도 SNS에 뭐 이거 공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올리고 뭐가 문제가 있어? 본인이 문제구만. 네. 그런데 이분이 이런 것들을 올릴 때 보면은 또 여기 SNS에 올렸던 뭐죠? 글이 사실 또 언론에 올라오면서 많이 이슈가 되는데요. 네, 언론에는 어떻게 다뤘는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분이 또 이걸 삭제를 했어요. 이것만 또. 그래서 제가 또 재구성해가지고 이미지 보여준 건데요. 언론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일단은 문화예술을 장려해야 될 공직자가요. 예산 통제를 무기로 해서 예술을 검열하려고 하는 비판의 우려가 많다라는 보도들을 하고 있는데 네. 한겨레에서 또 시민의 누리꾼 반응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대에 오른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예산으로 응징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지원한다는 이유로 내용을 심사한다면 공공이 지원하는 모든 무대는 지원자들의 마음에 드는 말만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겨레는 검열의 연장선이라는 또 비판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정일영 의원이 얘기한 거를 인천뉴스에서 보도한 것도 있는데요. 5.18 민주화운동은 정치 소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다. 맞아요. 공연을 문제 삼는 건 5.18을 오히려 정쟁으로 만드는 것이다. 공연문화예술 지원은 공연 내용을 통제할 권리를 사는 일이 아니다. 예산 지원을 이유로 정치권 입맛에 맞는 공연만 허용하려 한다면 인천의 문화 경쟁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구구절절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이범석이 이범석 어떤 이 인간인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네. 여러분들 저와 같은 좀 비슷한 세대들은 아실 거예요. 전대엽 대신 한청령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름을 이런 식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신전대엽. 아, 이게요. 창의력도 참 없다. 이게 사실은 네. 전대엽을 새롭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전대엽을 조롱하려고 이름 지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이분이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시의원에 되신 분인데요. 이범석 나이도 되게 좀 어린 것 같아요. 어려요. 네. 20대 이제 27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정계 입문 전에 몸담았던 이제 조직이 신전대엽이에요. 이런 단체가. 공동 의장을 맡았던 거죠? 네, 맞아요. 이 신전대엽은요, 우파 성향의 청년 대학생 행동주의 단체예요. 그래서 공동의장, 말씀하신 공동의장이었고, 그 다음에 무슨 게리라성 대자보 시위도 하고요, 공격적 정치 캠페인도 하고, 이거를 최전선에서 이끌었던 핵심 스피커입니다. 네. 네. 어떤 짓들을 했는지를 좀 더 볼까요? 네. 일단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신전대협에서 했던 거 첫 번째, 만우절에 김정은 서신을 위장한 대자보를 살포해요. 연합뉴스 2019년 4월 보도에 따르면 만우절 대학가에 김정은 서신 표방 정부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는 기사가 났는데요. 이 무려 전국 400여 곳의 대학하고 정부기관에요. 북한 국무위원장 흉내를 내가지고 네. 전직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조롱하는 대자보를 대량 살포합니다. 그래서 경찰 내사까지 이제 착수하게 만들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고요. 그러니까 두 번- 2019년도에 전직 대통령이면은 누구 너무 노무현 대통령 네 그렇죠. 네. 분들. 아, 진짜. 네, 그 다음에요. 야간대학 무단 침입해서 건조물 침입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이제 보도예요. 2022년 6월 29일. 단국대도 침입 아니라는데 기소했다. 문재인 비판 20대 무죄 확정. 결국 무죄 받긴 했지만요. 어떤 거냐면 중앙일보가 이제 이 단체의 편에서 좀 기사 제목이 나온 건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팩트는 그거예요. 심야 시간에요. 그리고 이때 정권이요. 박근혜 정권이었죠. 근데 초반에 2019년도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요. 2019년이면은 문재인 정부죠? 문재인 정부 때네요. 문재인 정부 때. 네. 심야 시간에 대학 건물에 허가 없이 잠입한 거예요. 그 정치적 대자보를 기습 부착하다가 이제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 사실 팩트입니다. 네, 이건 사실 위법한 건데 뭐 무단 침입 암이라고 해서 했던 것도 좀 의아하긴 한데요. 뭐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24년도에는요. 선거판을 겨냥해서 쉐쉐 혐오 대자보도 배포합니다. 주간조선에서 났던 기사인데요. 24년 4월 1일 날 전국대학에 이재명 대통령 쉐쉐 발언 규탄 대자보를 붙였어요. 중화인민공화국의 화단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정당 대표의 외교 발언 조롱하고 야당이 간첩 활동을 방조한다는 식의 극단적 대자보를 붙인 건데요. 보세요. 본인들도 사실은 표방하는 게 그겁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극단주의적 행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락 페스티벌에서 어떤 시대적인 역사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공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예산 가지고 말을 하는 게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블랙리스트 정도로 느껴지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네. 그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이때 그 대학에 들어가서 야간 시간에 들어가서 뭐 좀 젊은이들이 대자보 붙였다. 저 어렴풋이 이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네. 저는
건조물 침입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네. 건조물 침입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사실 그 당시에도 저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무단 그 결론은 어쨌든 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은 받았습니다. 네. 근데 왜냐면은 요즘에 이제 판례들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그 뭔가 그 건조물 침입이라 그러면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아마 대학은 보통 그렇진 않잖아요. 아, 좀 그런 자유롭게 부분도 들어가긴 있죠. 하니까 네.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무죄 확정에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계속 누군가를 혐오하고 조롱하고 가짜 뉴스 내고 좀 그런 것들을 해온 거잖아요.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조차 사실은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 중요한 건 지금 니들이 해왔던 행태가 지금 민주화 운동 하셨던 그분들 그 희생 위에서 니들이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던 맞아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화가 나네요. 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면은 뭐 이범석 회장이 뭐 예산 문제에서 다 얘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요. 사실은 이제 블랙리스트 사실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작성한 이유가 예산을 국가 권력이 예산을 무기 삼아가지고 통제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문화를 통제하겠다. 네. 네. 사상 통제, 문화 통제를 한 건데 이게 굉장히 뼈아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광화문 광장에 블랙 텐트를 치고 예술가들이 정한 실제로 일이 있는데요. 당시 박근혜 정부 때예요. 공연을 했었는데 박근혜 정부의 눈밖에 나서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그 다음에 예산 지원이 완전 끊겼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술가들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오히려 광화문 광장에 광장 극장 블랙 텐트를 치고요. 검열 없는 공연을 올리고 심지어 무료로 했어요, 공연을. 그러면서 시민들하고 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7년 1월 10일 날 뉴스핌에도 블랙리스트에 맞선 블랙 텐트라고 해서 이런 헤드라인의 기사도 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어떤 국가 예산에 공공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또 클라우드 펀딩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 생태계도 구축을 하고 71일 동안 텐트 투쟁을 벌여요. 네. 그러다가 법적 공방 끝에 블랙리스트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국가의 불법 행위라는 판결을 또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머니투데이의 2011년 3월 18일자에 반 블랙리스트 상징 광화문 블랙 텐트 71일 만에 해체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났죠. 그만큼 이제 어쨌든 예술가들은 몸으로써 어쨌든 몸소 실천해서 어떤 저항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제가 초두에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초두에 시대유감을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그리고 이제 매시브 어택이 시대유감을 불렀다라는 건 그만큼 이 곡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이요. 당시에 가사가 있던 곡이었어요. 처음엔. 그런데 그 가사가 굉장히 사회 저항적인 곡이었어요. 당시에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대형 참사를 또 겪으면서 그런 부조리한 사회구조의 기득권을 향한 직설적인 비판을 담은 가사를 썼었는데 당시 공연윤리위원회가요. 가사 수정을 요구한 거예요. 검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태지가요. 이에 항의를 해서 가사를 아예 지워요. 그래서 인스트루먼털, 연주곡으로만 음반에 수록하는 정면 드립을 선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보면 네. 민들레 또 기사가 났어요. 뭐냐면 사실 이 시대 유감이요. 대한민국 대중문화 역사상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뭐냐면 표현의 자유, 사전 검열 철폐를 상징하는 대표적 저항의 유산이기도 했고 시대유감이 여기 기사 제목 웬이해 볼까요? 사전검열 철폐 분수령이 된 시대유감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를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사전검열 철폐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어떤 중요한 그래서 역할을 우리가 이제 예. 뮤직 베이커리 통해서 각종 풍자곡들을 또 낼 수 네. 있죠. 네. 사실 뭐 일제 시대 때부터 어떤 일제 검열의 강점기 때부터 일제 강점기부터 검열의 어떤 서슬퍼런 시도가 있었고 1933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태춘 씨 같은 분들도 계속 저항을 했잖아요. 그게 서태지의 시대 유감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이런 저항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을 끌어낸 사전 검열 철폐라는 어떤 결과로 도출된 겁니다. 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그래서 영국의 매시브 어택이요. 한국 무대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팔레스타인 연대, 반전 메시지와 함께 시대의 감을 연주했다는 것 자체가
국가폭력에 맞선 인류의 보편투쟁을 한국의 검열집회 역사하고 연결한 그런 고도의 예술적 연대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이거야말로 진짜 부조리에 굴하지 않는 어떤 음악에 굽히지 않은 저항 정신인 거잖아요. 더군다나 매시브 어택이 1990년대에 데뷔한 노장 밴드예요. 그런 밴드가 인권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던져온 밴드인데 이에 한 누리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공연 밑에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공연 밑에 댓글을 달아요. 뭐라고 달았냐면 K-팝을 단지 자본이 만든 산업으로 소비하는 시각을 거부하고 그 뿌리에는 검열에 맞섰던 강력한 저항 정신이 존재한다는 걸 세계 무대에 제시한 거다. 오, 이런 뼈 있는 평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멋지다. 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비판적 예술하고요. 폭력적 조롱이 이 차이를 명확히 구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누가 누구를 검열하고 지금 그러겠다. 매시브 어택이 맞아요. 이 무대가 그런 인류 보편적 가치를 향한 예술적 승화이고 보호해야 될 영역인 거잖아요. 오히려 공연인 건데 이거를 과거의 신전대업식의 어떤 원색적 조롱이나 실제로 그래요. 이범석 씨 그 SNS에 들어가 보면요. 이거를 공공 시스템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요.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조롱이나 공공 시스템 혼란 행위 자체가 오히려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어떤 파괴적 사안 아닌가요?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요. 그리고 시민의 세금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그 특정 권력을 이용해서 특정 예술을 통제하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고 특히나 생각해 보세요. 이 펜타포드를 주최하는 어떤 주최 측이요. 이런 제작을 하는 실무 환경에서 예산이나 지원을 지고 있는 쪽이 네. 어떤 의조를 가지고 뭐 예산 감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매시브 어택이 다음 해 우리나라에 올 수 있겠어요? 못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을 가진 그것도 인물이 예산 감사를 거론하면서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는 행위가 이게 겉으로 보면 단순한 문제 제기처럼 보여도요. 실제 창작 생태계 전반에는 얼마나 심각한 자기 검열이나 위축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뼈저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위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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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포트 얘기하시면서 흥분하셨어요. 흥분했어요. 네. 너무 화나서. 네. 네. 우리 풍년주님께서 서태지와 아이들 가사는 괜찮나요? 곡은 시대가 발달하니 표절덩어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그건 확인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워낙에 예전부터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한 음해도 많았긴 하잖아요. 네. 요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거는 그 시대유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성수대교 붕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어떤 그 우리의 아픔에도 기성세대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런 네. 것들에 분노하면서 젊은 세대가 목소리를 냈던 그 가사가 응축됐던 곡이 바로 시대유감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검열 대상이 됐던 거고 거기에 이제 저항하는 의미로 서태지가 가사를 싹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음원만 냈던 거잖아요. 그렇죠. 이후에 이제 또 우리 말씀하셨는데 이후에 또 가사가 붙여서 리마스터링 곡으로 이제 꽃밭을 걷는 양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리마스터링 곡으로 이제 또 가사가 붙인 곡이 또 이후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 가사나 그 유튜브에도 뮤직비디오 있거든요. 보고 있으면 확실히 또 다릅니다. 특히 이 시대유감이요. 에스파가요. 리메이크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또 리메이크 하면서 나왔던 비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항정신이 하나도 안 느껴진다고. 제도권이 편입된 순간 또 저항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볼 부분은 어쨌든 뭐 이런 곡들이 나왔고 이렇게 뭐 그런 곡들이 어떤 시대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웠던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곡들도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제가 또 방송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것 이범석 같아요. 씨 의원이요? 네. 누가 뽑았어? 비례입니다, 비례. 비례요? 비례를 해서 더 그런 거예요. 어떻게 신전대업에 있던 뭐 그런 그러니까요. 인물들을 비례대표로. 공천 자체가 네. 불이네. 네. 아유 참 그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하자라는 의견들 지금 댓글로도 많이 주셨는데요. 네. 이범석 시의원이 제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자랑스럽고 그 아픈 그 네. 민주화 운동 그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도 노래 한 곡 들을 텐데요. 우리 목감피가 진짜 락을 좋아하거든요. 저 뭐 그런 얘기 있어요. 만약에 청소년 시기 때 힙합 듣던 친구들은요, 60살 먹어도 힙합 듣는다고. 근데 저는 메탈리카를 비롯한 헤비메탈을 들으며 컸던 세대라 지금도 락을 듣는데요. 저 사실은 좀 시끄러운 음악보다는 좀 조용한 음악을 좋아해요. 뭐 개인 취향 존중합니다. 뭐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그 좋죠. 저한 네. 정신은 저도. 락앤롤 포에버. 자, 그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어떤 곡 들을까요? 제가 이제 네온의 선장이라고 곡을 지었었는데 이때 락앤롤을 생각하며 지었고, 이 당시에 제가 방송했을 때 기억나는 게요, 이 곡을 틀면서 이런 말을 외쳤습니다. 락앤롤 포에버. 네. 네, 오늘 또 한번 가죠. 좀 네. 길어요, 여러분. 5분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저 잠깐 흥분했는데 제가 쿨다운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같이 듣고 오시죠. 네. 네온의 선장 듣고 오겠습니다. 밤의 어둠이 나를 삼켜도 끝없는 절망이 내려와도 끝내 꺼지지 않았던 내 안에 불꽃은 있네. 거친 세상의 폭풍 속에서도 나는 울지 않았네. 운명의 몽둥이에 쓰러져도 고개 숙이지 않았네. 분노와 눈물의 긴 터널 끝 짙은 그림자가 날 부르지만 다가올 모든 두려움 앞에도 숨지 않았나. 나는 끝내 흔들리지 않으리. 나는 끝내 무너지지 않으리. 내 삶을 이끄는 사람은 나. 내 영혼의 선장은 나니까. 나는 끝내 흔들리지 않으리. 비바람 끝에도 선명해져. 내 삶을 이끄는 사람은 나. 내 영혼의 선장은 나니까. 좁디 좁은 운명의 문 앞에서도 수많은 상처가 기다려도 무너진 벽에 손을 짚고서도 나는 다시 일어서네. 남들이 정한 길이 아니라도 내 발로 가는 길. 흔들린 밤이 길어질수록 더 멀리 보는 나. 떨리는 심장 깊은 곳까지 포기란 말은 닿지 않게 끝까지 나를 데려갈 이름 바로 나야 나. 나는 끝내 흔들리지
네, 이두석 PD 작사, 내용원의 선장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 재순신님께서 뉴베 처음 들어왔는데 완전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동안 방송 봐주셨어요. 그런 일 많았죠? 네네. 네, 이렇게 웃겨봅니다. 뭐 자, 그리고 풍년초님 그 오디오 싱크 좀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음악 든 사이에 조정 좀 했는데 잘 맞나요? 아. 한번 좀 모니터 전 계속 같이 해주시고요. 제잘거려 볼게요. 여러분 한번 네. 보세요. 더보기님께서는 저는 어릴 때 블랙 사바스였다. 아, 그러면 저보다는 좀 이렇게 2세대라고 우겨봅니다. 우리 이재석 PD와 동년배? 아 저도 블랙 사바스 좋아하고요. 몇 달 오래 타게 하셨나 오지오스본도 타게 했는데 뭐 사람들이 이런 농담으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양반은 지옥에서도 공연할 거라고. 오. 네 어쨌든 뭐 그랬고 아까 또 이제 어떤 음악 좋아하냐고 왜 물어보고 지옥이어야 돼? 천국이면 안 돼요? 그 오지오스본이 어떤 이제 그 뭐랄까 괴기한 분장을 입고 나와가지고 엄청 그런 퍼포먼스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저는 뭐 메탈리카 좋아하고요. 아까 물어보셨는데 어떤 이제 분이 어떤 음악 좋아하냐고 블랙 사바스 좋아하고요. 메탈리카 좋아하고 또 오지오스본도 좋아하고요. 뭐 익스트림도 좋아하고 얘기하려면 끝이 없네요. 네, 우리 풍년수님이 권 기자님은 찬송가라고 하셨는데, 아니 맞아, 저는 CCM 듣고 자랐어요. 아니 뭐 그래도 권 기자님의 음악적 어떤 그 스펙트럼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넓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 모르는 노래 좀 많이 알아요. 예. 남들 다 아는 노래 잘 모르고. 네, 네. 그렇습니다. 소리 네. 질러 우리 걱정 말아요 그대님. 네. 네. 한번 여러분과 함께 발산할 수 있는 날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래 유피님 반가워요. 유피님 앞에 전유리 들어오셨네. PD님 들어오셔서 목감PD님 오늘 엄청 행복한 모습이다. 아, 네. 랑 얘기를 전유리 하니까요. PD가 또 들어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여러분, 네. 또 우리 봄냥님도 방송 좋은데 더 많이 시청해달라라고 해주셨는데, 그럼 이참에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저희 머프의 법칙에도 이제 영상 올라가고 있잖아요. 저희 네. 개인 채널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뉴탐사에는 금방 이제 올라갔다 금방 사라지잖아요. 좋은 영상들이 막 이제 많이 계속 올라와서 그래서 네. 저희가 예, 머프의 법칙에도 올려두고 있는데 원래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래 이제 구독자랑 되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뭐 쇼츠 올리면 한 뭐 1,500, 2,000 조회수 정도 나왔는데 요즘에 좀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네. 추정이에요. 이건 추정. 증거는 없어. 네. 근데 신천지 얘기를 좀 하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신고 돌아갔나요? 근데 만약에 네.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신고 때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또 맞아요. 좋아요, 네.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법칙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 가볼게요. 정점식 국회의원. 저는 국민의힘이죠. 이분 이렇게 이름 얘기할 때 좀 힘들더라고요 발음이. 정점식. 정점식. 네, 네. 제가 예전에 이분을 이제 뽑아달라고 선거철에 유도하는 그 목사님 취재해가지고 실제로 공직선거법 그 벌금 물은 분이 계시는데 네. 뭐 정점식 의원이 물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정점식 국회의원 원내대표. 네. 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또 세금 폭탄 투하다. 라면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대통령 이재명의 부동산 정책은 약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약속은 모두 무너졌다. 뭐 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고요. 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대통령 이재명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키고 전월세 가격을 폭등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거의 이제 온 국민이 세금 폭탄 맞을 것처럼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도했지만 부동산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너가 그렇겠죠. 네. 너님이. 세금이야말로 오히려 저기 비싼 주택 가지신 분들도 양도세나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보는 상황이었어요. 거의 네. 세금 안 내는 분위기였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어떤 안이 나왔는지를 조금 살펴보면 네. 일단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혜택이 완화됐습니다. 네, 이제 종부세 기본 공제액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에서 14억 원
선으로 이제 상향이 된 거예요. 이게 공시지가니까 또 시가는 다른 거죠? 시가는 한 20억 정도. 아, 네. 그러니까 시가 20억 원 이하의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종부세 부담을 오히려 줄게 된 거죠. 그렇죠. 실거주하고 있으면 또 그렇게 해야죠. 그쵸. 네. 근데 좀 이번에 세금이 올라가는 경우들 같은 경우는 비거주 1주택자나 네. 초고가 주택에 사시는 분들 네. 이제 그런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9억 원 이상의 만약에 집을 가지게 되면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보통은 이제 기존에는 주택을 오래 보유만 해도 혜택을 주었었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는 실제 거주한 기간을 중심으로 혜택을 주는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이름과 성격을 좀 바꿨다는 거. 아, 네. 네네. 그리고 단계적인 개편을 거쳐서 2029년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완전히 사라지고 최대 80%의 공제를 받으려면 온전한 10년 거주를 실거주로 채워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공제 한도도 10억 원 정도로 좀 신설이 됐다. 네. 그리고 요것도 좀 중요한 내용인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이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너무 집이 많으면 네. 많은데 이게 양도세를 많이 내야 되면 네. 일단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팔지를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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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양도세 중과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퇴로를 열어주는 거죠. 집을 살 수 있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딱 2년 동안만 집을 팔 때 세금을 크게 깎아줄게. 이런 식으로 좀 바꿨다는 거예요. 네. 집을 2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에 좀 퇴로를 열어줘서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고 나갈 수 있게. 네. 출구 전략을 만들어 준 거네요. 네. 네. 이런 내용들. 네. 근데 오히려 그래서 지금 시민단체들은요. 이번에 너무 약하다. 기대 못 미쳤다. 그런 얘기해요. 세게 때렸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한강 라인 벨트에 있는 고가 아파트들이 제외됐다. 오히려 제외됐다. 네. 저 그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참여연대 같은 경우도 어떻게 지금 얘기했냐면 논평 변죽만 올린 2026년 세제 개편안이다. 그래서 오히려 종부세 정상화는 제한적이고 1주택 특례를 확대했다 이러면서 오히려 지금 되게 뭐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집을 몇 채 가졌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재산의 전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따져서 세금을 공정하게 매기려고 하는 방향성을 잡은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그리고 집이 여러 개인 사람, 그러니까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금 혜택을 줄이고 실제로 그 집에 살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계산하도록 보완한 점도 우리는 좋게 본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제 세 부담을 좀 제한적으로 뒀잖아요. 약하게 그러니까 그 조정 대상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들에게만, 그러니까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에 네.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자들에게만 좀 세금 부담을 조금 지우는 쪽으로 집중됐고, 그 종부세 실효세율을 높일 근본적인 개선책이 좀 없었다. 네. 오히려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되게 아쉬움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공시 가격을 12억에서 14억 원으로 높였잖아요. 네. 그래서 시가 20억 원 주택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도 이제 종부세를 좀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오히려 열린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적게 내는 거는 좀 맞지 않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딱 해서 뭐 20억까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좀 무리라고 보는 게요. 구간별 과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20억이면 만약에 집이 20억쯤 되는 사람이 만약에 19억 원에 걸어야 하면
그거 뭐 10,000원이 아니라 9,900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 거래는 본인이 가격을 결정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공시지가하고 또 다른 측면이라서 이것도 좀 문제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뭐 오히려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이렇게 2년간 유예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종합부동산세나 이게 세제 개편할 때마다 이게 어떤 유예 기간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유예해 주는 것들이 오히려 조세 정리에 맞지 않다. 오히려 참여연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만 그러냐? 당연히 경실련도 지금 유감 표명을 했어요. 아까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게 언제 시행되냐고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게 언젠가요? 이게 좀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28년, 29년도쯤에 시행되는 거죠? 그렇죠. 당장 시행하는 거 당장 아니고? 시행되는 게 아니라 네네. 개편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네. 예. 그럼 일정에 따라서는 좀 약간 흔들릴 변수가 또 생길 수도 있겠네요. 아직 그렇죠. 예, 여력이 있으니까. 네. 세제 개편 아닙니다. 이거는 네.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충돌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오히려 이런 시민단체들은 세제 개편안이 네. 좀 약하다. 더 오히려 세게 해야 되는 거 더 아니냐. 강력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그런데 오히려 이 야당이나 이런 쪽에 또 부동산 논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 때문에 다 죽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참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제 개편안이 이제 발표가 된 거잖아요. 확정돼서 발표가 된 거니까 이거는 향후 이제 입법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렇죠. 네, 입법 입법 절차서 절차도 거쳐야 남아있고. 법이 돼야지만 되는 건데. 네. 네. 뭐 당장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네. 어쨌든 개편안이라는 거.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참여연대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부분. 지금 이제 그 공시 가격을 12억에서 이제 14억으로 올렸잖아요. 기준을. 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비율 그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봤을 때 전체 가구 수 대비 1.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줬다라고 이제 오히려 시민단체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정점식 의원은 세금 폭탄이다. 또 이러면서 지금 선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참 그래서 그래요. 맞습니다. 네. 정정식 의원의 재산이 얼마나 많길래 세금 폭탄 얘기를 할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내야 이제 많이 낼 것 같으니까 그래 보이지 않아. 그럴 수 아니나 있죠. 다를까. 네. 드등 이게 얼마예요? 83억 와우. 5,672만 원. 부호시군요. 좋겠다. 네. 좋겠습니다. 좋겠다. 좋아. 자, 근데 이것도요. 작년보다는 좀 줄어든 거예요. 줄어든 게 이 정도예요. 90억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아. 네, 근데 참. 갑자기 좀 떨어졌죠. 자, 그래서 그 비중을 좀 볼까요? 이거 저기 뉴스타파에 올라와 있는 네, 의원들 이제 재산 공개 내역인데요. 네, 건물 보니까- 가격이 떨어진 거네요. 아, 그쵸. 작년에는 99억이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건물만 74억이 넘죠. 아니 그러니까 본인 부동산 건물이 이제 비싸니까 그만큼 세금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아우성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보면 특히 그 공개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에 반포자이 아파트 가지고 계세요. 39억 원이 넘는. 네. 네. 그러니까 초고가 아파트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본인 자녀 명의로 된 건물, 부동산 자산만 지금 74억 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걱정 좀 하겠죠. 그렇죠. 부동산 재산이 많으시네요. 그렇죠. 부자예요. 자, 볼까요? 토지 임야 가지고 있고요. 경상남도 진주시에. 또 올랐네요. 네, 계속 땅값이 오른 임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 내역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 지역구겠죠? 지역구에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게 있고, 아파트 39억 넘는 아파트, 서초구 반포동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본인 사무실이 이제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쪽에, 그리고 네. 동명시 북신동 성산빌딩 건물, 뭐 이런 식으로 건물들을 갖고 있고, 근린생활시설. 네.
부산에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장남 아파트 이제 뭐 차녀 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녀들 거. 근데 자녀들 거 빼더라도 이제 본인 것만도 굉장히 많잖아요. 사무실은 이제 전세 임차권으로 돼 있는 거네요. 그쵸. 네. 네. 전세에 들어 있는 거. 네. 네. 그리고 예, 자동차 세대. 예금 20억. 본인은 12억. 예금이 이 정도 있고. 네, 채무도 있습니다. 채무는 본인 것만 지금 보면은 뭐 한 14억 정도. 그래서 이 재산 순위를 보면요. 정점식 의원이 의원들 중에 아마 이거 부동산만 따로 하면 조금 또 달라지긴 할 텐데 한 11위쯤 돼요. 상위권이네요. 굉장히 상위권이죠. 네. 네. 자, 그래서 팩트 체크 갑니다. 보유세, 거래세 동시 강화를 했다. 지금 정점식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정정식 같은 경우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세제 개편안을 보면 거래세 측면에서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유예하는 조치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실거주 고가주택 위주로 보유세 제도를 정비를 했고 또 실물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오히려 낮추는 방향으로 택했기 때문에 이 동시 강화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투하했다라는 주장 역시 과장이 됐는데 많이 과장됐다. 네, 이거는 아까 전에도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것들 짚어가면서 약간 살짝 짚어드렸죠. 오히려 시민단체들은 너무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 국민에게 말도 안 되죠. 아까 전에 이렇게 지금 뭐 정부가 지금 정한 세제 개편안에 의해서 세금을 이제 내야 되는 비율을 봤을 때 굉장히 더 줄어들었잖아요. 그 비율이. 네. 그래서 실제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은 한 시가 40억 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비거주 주택, 일부 다주택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 집중돼 있는 건데 이거를 전 국민이라고 호도하는 거는 이거는 나쁜 짓이다. 이것도 전에도 보도에서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전체 문제 있냐 헤드라인 뽑는 언론들도 있고 참 수법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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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는 공약을 어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본인의 어떤 해석이라고 봐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거다. 이거는 지금 그러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네. 그리고 이 부분도 시장의 전망은 엇갈려요. 물론 이제 집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되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이제 세금을 내게 되면 이제 세입자들한테 사실은 전가죠. 전가할 거라는 어떤 그런 우려도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정상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나쁜 선택을 하는 거고. 네. 그걸 가지고 지금 전월세 폭등으로 이어질 거다. 좀 고사 지내는 겁니까? 전월세. 네, 월세 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지금 무서워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국회의원이라면 다주택자 분들 정부가 이런 안을 냈는데 우리가 정말 부동산 정책 성공을 위해서 좀 가진 자들이 그렇게 월세라든지 전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세부담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캠페인이라도 벌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지금 고사를 지내고 있어요. 진짜 땡! 이라고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네. 그 여기 지금 보시면 그 이제 순위 안에 들어와 있는 꽤 이제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이름 꽤 보이죠. 꽤 보이네요. 네. 네. 그리고 참 그 민주당 의원들 이름도 이렇게 있긴 하지만 국힘이 많네요. 나경원, 주진우 뭐 이렇게 비슷한 네. 층에 다 있네요. 네. 너님들은 좋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세금 폭탄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면 재산을 저희한테 주고 저희가 세금을 내드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도 해드립니다. 관리도 주세요. 주세요. 네. 우리가 해줄게요. 우리가 내줄게요. 네. 네.
세금 내기 싫으시면 그때 누가 그랬지? 대통령한테 나랑 바꾸자. 장동혁이 그랬나요? 나랑 바꾸자. 네, 저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랑 바꾸자. 저랑 바꾸자. 네. 네. 자, 짧게 한번 팩트 체크 해봤습니다. 정점식 의원 같은 사람들 이거 참 나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세금 폭탄이다라고 음. 펄펄 뛰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너무 약하다라고 있고 어쩌라는 거지. 막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적당한 수준을 잘 밟아가면서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조금 그 방향성 중심을 잃지 않고 가도 사실 성공할까 말까인데 맞아요. 해방꾼들이 네. 일단 너무 많아. 음. 아, 그리고 한 방에 모든 게 해결되는 정책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정책을 만들면 조금씩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개선해가는 방식으로 해야지만 오히려 더 민의가 모이고 그렇죠. 좋은 정책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의의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부동산을 건드렸을 때 정치인의 입장에서는요. 별로 이게 표밭이 안 돼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얘기 했었고 그러니까 맞아요.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한다. 그거는 국민만 보고 가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정책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감시하는 눈을 또 보고 계속 해야겠지만 또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또 응원하고 또 이렇게 약간 지지를 해줘야 되지 네.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무행위님도 내가 관리해줄게 집 줘 건물 줘 크크크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분께 양보하겠습니다. 정점식 의원께서는 우리 무행위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이 싫어하니까요. 우리는 네. 괜찮거든. 네. 네, 주십시오. 저희가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제가 끝나고 또 이제 성수TV로 갑니다. 여러분 12시부터 여러분 성수TV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이렇게 회방꾼들 얘기 일일이 신경 쓰면서 가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 받잖아요. 네, 좀 무시할 건 무시하고 팩트체크 과감하게 하면서 또 우리들의 연대의 힘으로 뚫고 가야죠. 네. 네. 노래는 마지막 곡으로 들으실 곡은 너희 날도 덥고 조금 신나는 곡 골라봤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네, 네.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굽는 사람들 이두석. 권지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더위 먹지 마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네, 마지막으로 락앤롤 포에버. 내가 눈을 흘겨도 난 안 멈춰 입술만 삐죽여도 난 더 웃어 발끝은 가볍게 마음은 단단해 네가 뭘 던져도 난 다 비켜 자꾸 날 밀어도 난 안 넘어가 작은 소란쯤은 금방 지나가 네 표정이 굳어도 난 더 선명해 이 판은 내 발로 내가 흔들어 그러거나 말거나 너의 보이콘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거나 말거나 난 내 길로 가 너는 거기서 네가 문을 닫아도 난 또 열어 눈치만 보다가 기회 놓쳐 나는